역사 속에는 기묘하도록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이 있다. 가장 강한 자가 절정에 오른 바로 그 순간, 이유를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그를 무너뜨리기 시작한다. 칭기즈칸, 나폴레옹, 히틀러 시대도 다르고 방법도 달랐지만 이 세 인물은 놀랍도록 비슷한 지점에서 같은 실패를 반복했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관찰이다. 그 공통된 임계점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인류가 문명이라 부를 만한 것을 세운 이래 세상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욕망은 끊임없이 되살아났다. 고대 페르시아, 알렉산드로스, 로마 제국 각각의 시대에 세계라 불리던 무언가를 손에 넣으려 했던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이 주목하는 사실은 이 야망이 번번이 실현 직전에서 꺾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꺾임의 순간은 언제나 놀랍도록 비슷한 형태를 띠었다고 알려져 있다. 13세기 초원, 7세기 뒤의 유럽, 그리고 20세기 이 세 시점에 각각 한 명의 인물이 등장했다. 서로 다른 언어로 불렸고 서로 다른 깃발 아래 군대를 이끌었지만 이들이 향한 목표는 본질적으로 같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종착점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나란히 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의 윤곽이 떠오른다. 1206년 태무진이라 불리던 한 인물이 몽골 고원에 분열된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칭기즈칸이라는 칭호를 얻었다고 전해진다. 그가 이끈 군대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기동성이 뛰어난 전력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 북부를 장악하고 중앙아시아를 넘어 페르시아까지 불과 수십 년 사이의 지도는 근본부터 다시 그려졌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육상 제국이 만들어지는 중이었다. 그러나 칭기즈칸의 군대가 멈춘 순간들이 있었다. 동유럽 레그니차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도 몽골군은 서유럽으로의 진격을 돌연 멈추고 돌아섰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를 칸의 죽음과 후계 문제로 설명하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보급선이 이미 한계점에 달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제국은 칭기즈칸 사후에도 계속 팽창했지만 그 어느 후계자도 전 세계라는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역사적 기록이다. 600년이 흐른 뒤 프랑스 혁명의 혼란 속에서 한 젊은 장군이 급속도로 부상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이탈리아 원정부터 이집트까지 연전연승을 거두며 1804년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고 알려져 있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스페인을 차례로 굴복시켰고 지도 위 프랑스 제국의 표시는 해가 갈수록 넓어졌다. 그의 군사 전략은 당시 유럽 어떤 장군도 따라오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1812년 여름, 나폴레옹은 60만에 달하는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로 향했다. 역사학자들은 이 결정을 그의 가장 치명적인 오판 중 하나로 꼽는다. 러시아군은 정면 대결을 피하며 끊임없이 후퇴했고 광활한 땅과 혹독한 겨울이 침략군을 서서히 잠식하기 시작했다. 모스크바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는 불타버린 폐허와 텅 빈 거리만 남아있었다고 전해진다. 러시아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 수는 출발한 인원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 이후 나폴레옹의 제국은 급속도로 수축했다. 워털루 전투의 패배, 그리고 유배 한때 유럽 대부분을 손에 넣었던 인물의 종착지는 남대서양의 외딴 섬이었다. 그가 꿈꾸었던 세계 재패는 끝내 미완으로 남았다. 한 세기가 지나 또 다른 인물이 유사한 경로를 걸었다. 1939년부터 1941년 사이 독일군은 서유럽과 북아프리카, 발칸반도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그리고 1941년 여름 소련을 향한 대규모 침공이 시작됐다. 역사학자들은 이 결정을 나폴레옹의 실수가 그대로 반복된 사례로 분석하기도 한다. 광활한 땅과 혹독한 겨울이 이번에도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 세 사례를 나란히 놓으면 지울 수 없는 공통점이 드러난다. 세 정복자 모두 보급선이 한계에 달한 시점에서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군대가 멀리 전진할수록 본국에서 병력과 물자를 공급하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과도한 팽창이라 부르며 제국의 규모가 오히려 내부의 취약성을 키운다고 설명한다. 지리와 기후는 군사 전략이 끝내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변수였다고 알려져 있다. 러시아의 경우
혹독한 겨울과 광활한 영토 자체가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다. 도로가 없고 강이 얼거나 범람하는 환경에서 아무리 정교한 보급 시스템도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지구 표면의 다양성이 단일한 군사력이 쉽게 지배하기 어려운 구조를 이미 품고 있었다는 시각도 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정복된 땅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다. 스페인에서는 나폴레옹에 맞서는 민중 저항이 수년간 이어졌고 몽골 제국 역시 피정복민들의 반란을 끊임없이 진압해야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군사적 점령이 곧 지배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복자들은 예외 없이 체감했다. 땅을 얻는 것과 그 땅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역사학자들이 가장 자주 제시하는 첫 번째 가설은 보급의 한계다. 어떤 군대도 자신이 점령한 영토보다 빠르게 물자를 이동시킬 수 없으며 보급선이 길어질수록 공격력은 자연히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세 사례 모두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이 설명만으로는 왜 정복자들이 그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전진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두 번째 가설은 심리적 판단력의 왜곡에 관한 것이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정복자 개인의 판단이 성공이 거듭될수록 서서히 뒤틀렸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연승이 이어질수록 불가능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경고 신호를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과 소련 침공 모두 주변의 만류에도 강행된 결정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이 가설은 개인의 심리에 귀속되기 때문에 수천 년에 걸친 구조적 반복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세 번째 시각은 국제 질서의 구조적 속성에 주목한다. 역사적으로 한 세력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그에 맞서는 연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는 관찰이다. 나폴레옹에 맞서 이념이 다른 국가들이 손을 잡았고 20세기의 충돌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이 시각에 따르면 세계 정복의 시도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에 맞서는 더 강한 저항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 가설도 왜 그 저항이 매번 결정적인 순간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네 번째, 가장 심층적인 가설이 있다. 정복이라는 행위 자체가 자기 파괴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시각이다. 새로운 영토를 얻을수록 관리해야 할 경계와 갈등은 늘어나고 제국의 내부는 점점 복잡해진다. 이 복잡성이 임계치를 넘으면 외부의 도전이 없어도 균열은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세계 지배라는 목표 자체가 달성 순간에 이미 자기 붕괴의 조건을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현대에는 핵무기의 등장과 국제 동맹 체계로 인해 단일 국가의 무력 지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으로 꼽힌다. 물리적 정복 대신 경제, 기술, 정보의 영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이 달라졌을 뿐 지배를 향한 욕망이 불러오는 반작용의 구조는 여전히 과거와 닮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형태가 바뀌었을 뿐 패턴은 계속되는 것처럼 보인다. 수천 년의 시도가 남긴 것은 완성된 세계 지배가 아니라 그 한계의 반복적인 기록이다. 보급의 한계인지, 심리적 왜곡인지, 구조적 저항인지, 아니면 정복이라는 행위 자체의 역설인지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어떤 가설도 이 패턴의 전부를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 가장 강했던 자들이 반드시 같은 지점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은 남아있다. 그 공통된 임계점의 정체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